주간 수요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정책론 보고 오늘 투자론 공부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정책론에서요. 첫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그럼 왜 개입합니까? 개입하는 논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공부했었어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개입한다. 기억나겠습니까? 기억나면 좋고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1번, 2번 전부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럼 3번, 4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 그럼 직접 개입은 공공 들어가고 공영 들어가면 직접 개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3번에 공공 토지 비축. 공공 토지 비축은 공공 빼고 그냥 토지 비축 또는 토지은행 직접 개입. 토지 수용 직접 개입, 공영 개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다 공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직접 개입입니다. 임대료 보조는 돈 주는 거거든요. 그럼 돈 주면 돈이 나오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요 임대료 보조가 간접 개입이니까 틀렸습니다. 4번 조세 부과 돈입니다. 세금, 개발 부담금 돈, 종합부동산세 세금 여기까지 돈이네요. 근데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것들도 간접 개입이다. 그래서 4번 지문 간접 개입 옳은 지문입니다. 5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걸 정부의 실패라고 그랬어요. 5번은 정부의 실패입니다. 5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정부의 실패. 그래서 옳은 지문. 자, 이제 6번 볼 겁니다. 시장의 실패란 말 매우 중요한 말인데 시장의 실패가 뭡니까?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된 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6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6번에 시장의 실패가 나왔으면 7번은 시장의 실패 원인입니다. 시장의 실패 원인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불안정 경쟁, 시장의 불안정성,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그다음에 규모 경제, 다른 말로 비용 체감 산업, 공공재, 무임승차, 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역선택, 도덕적이 이게 시장의 실패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요 7번은 시장의 실패 원인 맞습니까? 네, 맞죠. 7번은 이제 나중에 이거 다 외우게 될 겁니다. 자, 7번 옳은 질문입니다. 예, 공공기자와 예부 효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공재 나오면 두 가지 기억나야 돼요. 비자하고 과소생산. 공공재는 비자와 과소생산. 자, 1번 집은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여기까지는 맞아요. 비자 나왔습니다. 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입니다. 비배제성.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현대나 삼성이 맡겨놓으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생산하지 않는다. 과소생산이죠. 과소생산. 그런데 2번은 공공재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과대생산. 이게 나왔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 과소생산이다. 그래서 1번 집은 2번 집은 틀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필요한 만큼 만들지 않는다.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겠다는 소리요. 그래서 공공재는 세금과 기금 등으로 정부가 직접 또는 공기업을 통해서 생산해낸다. 맞습니까? 예. 3번 옳은 말. 4번부터는 예부 효과네요.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 세 가지 나와야죠.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을 거, 요 세 개. 그럼 이제 4번 지문 가자고요. 예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3자 나왔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나왔습니다.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 상태. 이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요. 그럼 4번 지문 옳은 말. 5번은 예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산활동일 수도 있고 소비활동일 수도 나타납니다. 5번도 옳은 지문. 6번 부예부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부예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예부 효과의 제거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할 수 있다. OX5입니다. 공예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부예부 효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부예부 효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7번 부예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 맡겨두면 그러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된다. 과잉 생산.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옳은 지문.
8번 VA부가 발생하는 재화의 생산에 정부가 규제하면, 연탄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면, 세금 부과하면, 부담금 부과하면 연탄 생산비가 올라가고 공급이 감소하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간다. 그럼 8번 집은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이제 토지정책. 토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그럼 VA부가 제거 감소. 그럼 1번 집은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2번 용도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어느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땅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2번도 옳은 말. 3번은 이제 공포스한테 배우는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이 도간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3번 옳은 말. 4번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가? 전양일편. 전양일편은 전이요.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그럼 4번은 전용주거지역은 편리한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요 4번 지문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전용주거지역이 두 개로 나눠져요. 1종하고 2종하고. 그럼 1종은 1이니까 단독주택 중심 이렇게. 그럼 5번 집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 맞나요? 예, 맞습니다. 5번. 6번 토지은행 제도는 저에게 깊은 내용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지은행 제도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옳은 말이고, 7번 개발권 양도제도 저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름만 들었어요. 깊은 내용을 제가 말하지 않았다고. 근데 개발권 양도제도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다.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이렇게. 자, 이제 주택 정책 갑시다. 주택 정책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 그럼 시장에 좋은 일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거 기억하면 돼요. 자, 1번 지문 갑시다. 임대료 규제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시장의 균형 임대료는 50만 원. 이거보다 더 낮은 수준 30만 원에서 임대료를 통제하겠다. 임대료 상한선을 주겠다. 임대료 상한제 OX5. 2번 정부가 임대를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OX5. 임대인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타용도로 전환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3번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임대를 통제하면 수요는 증가해요. 임대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죠.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가 돼요? 초과 수요. 그 3번 옳은 말. 4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OX, X. 요건 외울 필요 없이 임대료 규제하면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질적 수준을 하락시킨다. 5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뭐한다? 증가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됐고요.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할 건데, 오늘은 투자론이라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아마 오늘이 여러분하고 지금 6번째 수업을 할 건데요. 오늘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5번째 시간에 이제 정책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좀 할만했어요. 근데 오늘이 이제 가장 어려울 건데, 다른 학원도 지금 다 이번 주에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 학원에서 어느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성분인데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카운터 가서 원장님한테, 그 학원의 원장님한테 하는 말이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그 걱정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한 번 듣는 거야. 한 번. 처음 듣는 건데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해보고 원장님하고도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그분은 계속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었고 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욕심을 절대 내면 안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투자론을 여러분이
3, 4월 달, 5, 6월 달 배울 내용을 제가 전부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깊은 내용 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다음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왜? 투자로는 7문제 내지 8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출제된다고. 어떤 애는 정책론에 비해서 2배를 낸다고. 정책론이 4문제 나오면 투자로는 8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정책론은 안 들어본 말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투자로는 도대체 뭐 하자는 소리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투자로는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어 같다고 이렇게. 영어는 못해도 그동안 접해봤어요. 영어는 뭐 최소한 오케이, 땡큐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러시아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어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계속 반복이야. 계속 반복이니까 오늘 제가 별표 3개짜리 하나만 줄 거라고.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거니까 많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제하고 그러니까 저의 목표가 있는 거지. 여러분과 처음 뵀을 때 투자는 이 정도 해야 된다.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서 제가 좀 낮췄습니다. 낮춰서 그 목표에서 80%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낮춰서요. 제가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근데 대신에 제가 편해질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많이 빨리빨리 알면 이 다음 수업할 때 제가 편해지거든요. 그 눈빛 보면 모르는 것 같으면 제가 또 해야 돼. 근데 3번, 4번째 또 할 때는 저도 짜증나. 그럼 이렇게 했잖아요.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뒤에서 그러지 뭐요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하겠죠. 자 가봅시다. 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투자론의 이제 목차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6개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한 문제씩 나오고 여기서 어디에선가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전부 다 한 문제씩 배정됐는데 포트폴리오에서 뭐 2문제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합계 시황 가치, 뭐 현금을 이런 부분에서 특히 6번 투자 분석 기법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7문제 내지 8문제가 된다고.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이다. 사실은 집에 가서요. 요 타이틀이 기억난가? 요것만 기억나도 대성공이에요. 근데 이 타이틀 자체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고. 근데 깊은 내용이 기억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울 거예요. 투자 배우니까 투자의 개념,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지렛대 효과는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거 계산하고 막 해야 되니까.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는 게 있고 위험이라는 주제에서 한 문제, 수익이라는 주제에서 한 문제요. 포트폴리오 역시 한 문제 계속 출제하고 있고 합계 시황 가치 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이거 제가 뭐 타이틀 언급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배우다 보면 저런 뜻이구나 알게 돼요. 그럼 이제 투자의 개념부터 해볼 건데 이제 책은 지금 펴지 마시고 이제 필기 노트 펴고요. 따라오실 건데 필기 노트는 66쪽부터입니다. 66쪽부터가 이게 이제 투자 이론인데요. 자 시작했습니다. 집중하고 해보게요. 투자 개념.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시험에 나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걸 시험에 나올 거 하나도 없는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나오기 시작하니까. 투자의 개념은 이렇게요. 너무 비장한 각오 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흐트러지니까 너무 비장한 각오 하지 말고 우리 작심삼일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30분이 안 지나니까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세요. 자, 여기 투자의 개념인데 여기에 시험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말들이 시험에서 나와요. 자, 투자는 여기에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걸 내가 먹고 마시고 써버려요. 이걸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쓴다. 오늘 내가 10억을 다 써버리겠다. 그러면 부동산에 돈을 투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요 10억이 있는데 요 10억을 이 부동산에 투입해 보겠다. 이렇게 투입하겠다. 이게 투자예요. 그럼 이걸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써버리면 이 부동산에 돈을 투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먹고 마시고 쓰는 거 10억을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걸 학자들이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먹고 마시고 써버린다. 확실한 소비. 요거 해버리면 부동산에 돈을 투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걸 하지 않겠다. 그리고 10억을 부동산에 넣는데 무슨 목적으로 뭘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근데 수익은 이 부동산에 돈을 투입하면 수익은 지금 나옵니까? 미래 나옵니까? 미래 나오라고. 미래. 그럼 미래 수익을 선택하는 거야. 지금 현재 소비를 희생하고 하지 않고 미래 수익을 선택하는 건데 미래는 확실입니까? 불확실입니까?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하면 이 부동산이 1년에 나에게 3천만 원 벌어줄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3천만 원 벌어주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데 근데 합격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모른다고. 그걸 불확실한다고. 불확실. 그 불확실을 투자 이론에서는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는 이제 시험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 불확실을 뭐라고 합니까?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 요걸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위험이 있고 수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보겠습니다. 이게 투자야. 요거 다 필요 없어. 만약에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고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한 게 투자다. 요거 나왔다. 손톱을 자른다 내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보는 게 투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는 내가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본다. 그게 부동산 투자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요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투자자가 수익을 많이 요구하겠네. 그렇죠? 그럼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많이 요구하면 안 되겠죠. 개론 공부하지 않았는데 개론 점수가 높은 점수가 나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야. 그럼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도 낮아진다고. 그럼 위험과 수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이걸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다. 이걸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이 아주 쉬운 주제가 최근에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비례관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요. 자, 이제 이걸 됐고 두 번째 투자와 투기를 비교할 건데 이 투자와 투기 비교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투자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뜻이 무슨 뜻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시험에서 투자와 투기를 비교하십시오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투자는 뭐고 투기가 뭐냐? 자, 가볍게 듣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내가 투자했다 이 말은 학문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투자와 투기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보면 이걸 취득을 해 사는 거야. 사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보유하는 거지. 그럼 이걸 사서 내가 3년 가지고 있다. 이게 보유야. 그 3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임대형 부동산이라면 임대 영업을 해요. 그것을 부동산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운영.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판다. 그러니까 취득하고 보유하면서 운영하고 그리고 처분하겠다. 이 세 개의 단계를 거쳐가면 그것은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투기는 취득을 합니다. 사요. 사서 한 달 또는 두 달, 석 달,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보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유를 하는데 그런데 방치하지 요거 임대형 부동산이라면 임대 영업을 하는 게 운영하는 거야. 근데 투기는 임대 영업을 하지 않고 그냥 사서 가지고 있다가 10억에 사서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12억이 되니까 바로 팔아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처분을 한 거, 처분. 그러면 투기는 보유하는데 운영 단계가 없는 게 투기야, 투기. 의미 아셨죠?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투자 그러면 취득, 운영, 처분 요 3단계를 거쳐간다는 거. 이제 투자 분석이란 말. 투자 이론에서는 요 투자 분석이 가장 중요한 말이야. 투자 분석한다 말하기 전에요. 이거 개념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배우고 있는데 투자 이론은 모든 게 예상하는 거야. 예상. 왜 그러냐면 저 부동산 투자는 이 부동산에 돈을 투입한 거 투자한 게 아니에요. 투자한 게 아니라 요건 사전적 개념이야. 우리 수요 공급에서 수요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했잖아요. 사고 싶어 한다 했잖아요. 그럼 투자 이론도 이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사기 위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과연 내가 이걸 10억 주고 사면 내 돈이 10억 나가는데 이 부동산이 나에게 얼마나 수입을 줄 것인가 생각해 본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내 돈은 10억이 나가는데 들어올 권리 산다는 금액이 8억밖에 안 들어온대. 내 돈 10억 나가는데 8억밖에 안 들어온대요. 그럼 투자할까 안 할까? 안 하죠. 반대로 나가는 돈은 10억인데 들어올 권리 산다는 금액은 12억이다. 그럼 투자할까 안 할까? 한다. 여기까지가 투자론이야. 그러니까 투자론은 투자할까 말까 고민해 보는 거야. 투자론은. 그래서 전부 다 예상하는 거야. 이렇게요. 이 부동산에 내가 10억을 투자한다면 나에게 돈을 얼마 들어올 것인가. 그거 하는 게 투자론이야. 그래서 투자 분석한단 말은 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즉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냐면 봐요. 요 예상이잖아요. 예상.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현금 지출이 있을 것이다. 내 돈 나가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럼 내 돈 나가는 게 10억이라면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투자한다면 10억이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예상되는 현금 지출, 요거 이제 투자 비용 이렇게 한다고. 그럼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이 나에게 돈을 벌어줄 것이다.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있을 것이다. 요 예상 그러죠. 예상. 그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12억이 될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나가는 돈은 10억인데 들어올 걸 예상되는 금액은 12억이다. 그러면 투자 가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걸 투자 분석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투자 분석한다는 말은 사실은 행복한 고민을 해보는 거야. 이 부동산 내가 10억 주고 산다면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임대료 수입은 얼마고 세금을 얼마 내고 이자는 얼마 주고 그래서 나에게 과연 얼마 들어올 것인가? 수입이 얼마 예상될 것인가? 근데 이 예상이 12억 있는데 이 12억이 나오라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불확실. 그게 위험이란 소리예요. 위험. 꼭 12억이 나오라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12억이 나올 걸 예상돼서 투자했는데 9억밖에 안 나와요. 그럼 투자 실패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게 이제 불확실성 위험이란 소리야. 그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았겠지. 그럼 돈을 벌 기회가 없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이 높아진다 이런 논리예요. 그럼 투자 결정, 투자 분석은 결국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걸 줄여서 자 앞에 예상은 앞으로 다 생략합니다. 근데 투자에는 전부 다 예상이에요. 현금 수입, 현금 지출에서 또 기다 현금이 나왔으니까 현금을 앞으로 빼내고 수입은 수락하고 지출은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금 수지 이렇게 한다고. 그럼 현금 수지는 현금 수입과 지출. 우리 수지 타산 맞았다 그러거든. 그럼 수지 타산 맞았단 말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는 소리야. 수지 타산이 안 맞다. 그러면 수입이 지출보다 작다는 소리라고. 이렇게. 그럼 투자 분석은 다른 말로 하면 현금 수지 분석 이렇게 된 거야. 현금 수지 분석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투자 분석이 현금 수지 분석이니까 여기까지는 현금 수지 분석, 투자 분석이 현금 수지 분석이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가면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써 있어요. 불확실성이 위험이고 그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을 선택했다. 그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아진다.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이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 무슨 관계 있다? 비례 관계 있다.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갈 거야. 이 부분. 그럼 투자 분석은 결국은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현금 수지 분석인데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 현금 수지 분석을 한번 해보게요. 현금 수지 측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금 수지. 수지는 한자 말이고 우리말이 흐름이야. 그러니까 현금 수지하고 현금 흐름이 똑같은 말이야. 여기서 잠시 다른 질문 해볼게요. 수지가 나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수지가 나오면 국민 여동생이 생각납니까? 수지가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지. 수지가 나오면 수지 유량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했으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동안 배웠던 게 뭐가 생각납니까? 그러면 생각나야 돼요. 그게 공부지 무슨 거창하게 어디 가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자, 유량 저량에서 유량. 수익과 지출이 뭐라 했습니까? 유량. 두 개 묶어서 수지가 유량이다. 현금 수지, 세전현금 수지, 국제 수지, 뭐 경산주의 다 했잖아요. 잠시 다른 데 가서 미안해요. 자, 다시 옵니다. 그럼 현금 수지를 측정해야 돼. 여기에 뭐요? 투자 분석. 이 부동산에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분석하자. 그럼 결국은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분석하죠. 그럼 수익과 지출을 분석해야 돼. 그럼 이제 이 부동산이 투자 대상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래요. 10억짜리 부동산이래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에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여러분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투자되는 총액이 얼마일까? 투자되는 총액이 10억.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그럼 총 투자액이 뭐다? 10억이다. 똑같은 말이다 이 소리야.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이 나왔는데 이 총 투자액은 내 돈하고 은행 돈은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 이론에서는 거의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거 10억짜리인데 전부 내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근데 대부분이 투자 이론에서는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내 돈을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 내 지분 줘 그러잖아요. 그 내 지분 줘, 그 내목 주라는 소리야. 그 자기 자본하고 지분하고 똑같은 말. 내 요 지분을 자본이라고 그래. 자본이라고. 그럼 이게 5억이다.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인데 내 돈은 5억 있다. 그 은행에서 5억을 빌려와야 되겠네. 그래서 투자겠네. 그러면 은행 돈을 타인 자본, 여기서 차입금. 근데 은행 돈 빌려온 것을 저당이라고 그래. 저당 나오는 순간 은행에서 돈 빌렸다 이런 소리야. 오늘 저당 상수란 걸 배워. 저당 상수. 그러면 저당 은행에서 돈 빌렸다는 소리야. 그러면 저당 상수는 돈 빌린 거하고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든다고. 좀 있으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은행 돈이야. 그러니까 타인 자본, 차입금, 저당, 융자액, 뭐 대출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고. 근데 이건 빚이잖아. 빚을 부채라고 하잖아. 부채.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뜻이잖아. 이 부동산이 지금 투자 대상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가격은 10억이다. 그러면 총 투자액도 10억인데 내 돈하고 은행 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투자는 3단계. 취득, 운영, 처분. 그럼 취득하는 단계에서 돈이 나가요. 이거 10억 나가겠네. 전액 내 돈이라면. 물론 은행에서 5억 빌려왔다면 나가는 돈은 여기서 내 돈 나가는 돈은 현금 유출이 현금 지출이야. 이게 5억이야. 내 돈 나가는 돈은. 자, 운영합니다. 운영하는 게 영업하는 거라고. 이게 임대형 부동산이라면 임대 영업. 그래서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임대 영업을 할 때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는 거라고. 임대 영업할 때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 그래서 영업에 따른 이 가운데가 현금이란 말이 생략됐어요. 현금이란 말이. 현금을 써도 되고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영업 현금 수지는 이 부동산 임대 영업을 한다면 현금이 들어오는 게 있고 현금이 나가는 게 있다는 소리야. 이 부동산 임대 영업을 한다면 현금이 들어오는 건 뭘까? 임대료 수입. 나가는 것은 각종 경비. 또 나가는 거. 또 나가는 것은 은행에서 돈 5억을 빌려왔다면 은행에다 이자 줘야 돼. 그다음에 또 세금도 내야 돼. 그죠? 그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영업에 따른 현금 수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본 돈을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한다고. 소득이득이다. 요거는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한번 들었어요. 근데 기억이 없습니다. 왜? 한 달 넘었으니까. 첫날 배워서 첫날 용속성이랑 할 때 괜찮아 찾지만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또 하고 또 할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외워야 되지.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취득할 때는 돈이 나가는 거고 영업할 때 보유해서 운영할 때 영업할 때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을 소득이득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팔 때도 처분할 때도 매각할 때도 현금이 들어오고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처분할 때 처분 수지 이걸 다른 말로 요 처분이 매각이니까 이걸 매각 수지 그런다고. 이 가운데 현금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 말은 처분할 때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이 있다는 소리야. 어떻게 흘러간 줄 아시겠죠? 뭐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런 말들이 처음 나왔으니까 이런 말들이 어렵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데 근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돈 나가는 거고 현금 지출이고 현금 유출이고 내가 사서 운영할 때 보유하면서 운영할 때 임대 영업을 할 때 영업할 때 현금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다. 이걸 영업 현금 수지라고 한다. 그다음에 처분할 때도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다. 이걸 처분 수지 매각 수지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처분 현금 수지 매각 현금 수지. 그럼 이제 처분할 때 들어오는 돈은 뭘까? 매각 대금. 요거 내가 10억에 사서 3년에 15억에 팔 걸로 예상되니까 15억이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매각 대금. 그게 수입이야. 지출은요? 팔 때 지출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중개 수수료가 있겠지. 여기 중개업소를 통해서 팔았다면 중개 수수료. 중개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물어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중개 수수료. 처분할 때 지출이 중개 수수료가 있다. 이거 절대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은행에서 돈 5억을 빌렸어요. 5억을 빌렸는데 다 갚은 게 아니라 2억만 갚고 3억을 아직 못 갚았어요. 그럼 일시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미상한 저당 잔금 그래요. 또 있죠. 세금 내야지.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그럼 양도소득세 이렇게 내겠지. 이런 것도 지출이란 소리야. 그래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자,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들어오는 돈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마이너스가. 왜? 요거 살 때 10억에 샀는데 팔 때 8억에 판다면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돈을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처음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 분석은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건데 현금 수지 분석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소리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영업에 따른 현금 수익과 지출이 있고 처분할 때 현금 수익과 지출이 있다. 됐죠? 거기에 시험 문제로 아주 잘 나와요. 자, 요 기출집을 하기 전에요. 그동안 여기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거, 책으로 나왔던 거 해볼까요?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보유 기간 동안의 운영에 따른 현금 흐름과 처분 시 처분 현금 흐름이 있다. OX? O 이렇게 낸다고. 거기 한번 냈다가 또 이제 봐요. 여기서 한번 냈다가 여기서 한번 냈다가 여기서 한번 냈다가 한다고. 또 하나는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 두 가지가 있다. OX? O. 자, 최근에 요 30회 때 요거 이제 요걸 낸다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게 30회 때 나온 거야. 자, 볼래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 부동산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OX? O. 이렇게 됐죠. 자,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두 가지 배운 거야. 두 가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다? 비례 관계 있다. 그다음에 투자 분석은 현금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건데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현금 수지는 보유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소득이득과 처분 시 현금 흐름,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됐죠? 이렇게 이제 두 개 배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영업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걸 이제 차차차차 배우게 돼요. 물론 요거 다 배우겠죠, 나중에. 자, 이 정도가 투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의 개념에서 책 보면, 그러니까 필기노트 보면 투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건 지금 할 필요 없는 거고. 자, 이제 투자의 개념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니까 위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위험이 하나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위험 매년 한 문제씩 출제합니다. 두 문제는 출제하죠. 한 문제 출제예요. 그럼 위험이 뭐냐?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년에 다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불확실성이야. 그걸 투자 이론에서는 위험이다 이렇게요. 안 나와. 위험이 뭐냐? 불확실성. 이거 안 나온다고.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야. 그럼 기대수익률의 변동 가능성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이 기대수익률의 변동 가능성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걸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아야만이 투자 이론이 전개될 때 쉬워진다고. 자, 그럼 이 기대수익률의 변동 가능성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제 기대수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대하고 똑같은 말이 예상입니다. 예상. 나는 여러분이 전부 다 합격할 걸로 예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전부 다 합격할 걸로 기대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기대수익이라고 예상수익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거 위험 배우고 나서 바로 이제 배울 거예요. 수익률을. 그럼 이제 기대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이라는 소리는 이게 이 부동산 있는데 이 부동산의 투자 이론은 투자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라고. 투자한다면 이 소리야. 그래서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예상되는 수익률이 투자했으면 예상 수익률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았고 예상해 보는 거야.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10%가 실제로 나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걸 불확실성이라고 한다고. 그걸 위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험. 자, 그럼 1번. 기대했던 것은 10이었는데 실제로 5%가 나왔습니다. 그럼 기대에서 벗어났죠? 이게 불확실성 위험이라는 소리야. 자, 2번. 기대했던 게 10%인데 예상했던 게 10%인데 실제로 10%가 나왔습니다. 그럼 기대했던 것을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죠. 요거는 불확실성이야. 요게 이제 위험이라고. 위험. 그러면 10%를 기대했는데 10%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불확실성이 없죠. 나왔으니까 불확실성이 없죠. 불확실성 위험. 그 불확실성이 없으면 뭐라 할까? 무위험. 요걸 무위험이다 그래요. 무위험은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자, 이제요. 세 번째. 15%가 나왔대요. 이거는 위험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라고 대답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위험입니다. 얘도. 기대수익률의 변동 가능성. 기대수익률 10에서 벗어나면 위험이야. 벗어나면.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왜 80점 맞자고 하냐고. 우리 60점 맞으면 되죠. 60점만. 그래서 80점 맞았다? 그것도 공부 잘못한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한 것은 10이었어요. 기대했던 게 10이었다고. 그 10만 나오면 그게 불확실성 없는 건데 15가 나왔다. 이것도 불확실성이라고. 이것도. 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또 이렇게. 뭐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여기에 지금 10을 기대했는데 15가 나왔다. 그럼 투자를 잘한 거야. 잘한 것 같지만 학문적으로는 이거는 불확실성이란 소리야. 위험이란 소리야. 왜? 생각했던 데서 벗어났으니까 이것도 위험이라고. 이것도 위험. 그럼 여기서는 10%를 기대했는데 10%가 나왔다. 그럼 위험이 없다. 이걸 무위험이라고 한다. 불확실성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을 해봐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할 때 은행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물어봤어요. 은행에다 10억을 예금할 거니까 1년에 이자가 몇 %입니까? 그러니까 10%를 준대. 그럼 내가 생각했던 이자는 몇 %입니까? 10%야. 그럼 1년이 지나갔습니다. 10% 준다 안 준다? 준다고 은행은. 은행은 준다고.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은행에서 약속했던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준다고.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 그래서 은행에다 예금하면 무위험이야. 그럼 무위험이면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럼 수익이 높을까 낮을까? 낮다고. 그래서 은행 이자율이 부동산 투자한 것보다 수익이 낮다고. 자, 10억이라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봐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내가 노원구에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였다. 근데 10%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부동산은. 그게 위험이라는 소리야. 그 부동산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네요. 그 위험을 부담하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다 예금한 것보다 수익이 높게 나타난다고. 지금 이해됩니까? 괜히 말했다. 괜히 말했나 보다. 자, 여기 봐요. 무위험이란 말은 불확실성이 있다 없다? 없다. 요 하나 하고 여기 이제 위험의 개념은 불확실성, 기대수익률의 변동하는 다 필요 없는 거고 무위험이란 말 나오면 그런 불확실성이 없다. 내가 생각했던 말 나왔다. 이거 하고 이제 가끔씩 위험의 개념이 나온 게 아니라 요걸 내요. 그 위험을 측정할 때, 위험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측정한다 그런다고. 그럼 표준 편차가 뭐고 분산이 뭡니까? 이런 거 안 내. 안 내고 단지 위험은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측정합니다. 그 말인데 책을 보다 보면 표준 편차 분산이란 말 나온다고. 그것은 위험이란 소리야. 위험. 표준 편차와 뭘로 측정한다고요? 분산으로. 표준 편차 분산으로. 역시 지금 하는 말도 시험은 크게 상관없고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인데 이게 뭐냐 그런 뜻이니까 제가 설명할 테니까 쓸 필요도 없고 아 저런가 보다 하시라고요. 자, 여기 A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A라는 부동산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인데 꼭 10%라 나오는 보장은 없잖아요. 불확실하니까 미래는. 요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이라는 소리는 지금 수익률이 아니라 1년 후에 미래 수익률이 10%가 기대된 거야. 그런데 내년에 경제상이 나빠버리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수익률이 10%보다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A 부동산은 10%가 기대됐는데 실제로 나오는 게 15%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B 부동산 여러분이 한번 선택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B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 부동산도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인데 B 부동산은 수익률이 12, 8, 2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B 부동산도 여기 기대되는 게 10이었어요. 그러니까 B도 A도 표준이 10이라고 10. 근데 A는 10에서 5, 10에서 15 이 사이로 움직이고 B 부동산은 10에서 12, 10에서 8 이 사이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럼 A하고 B 중에서 표준에서 편차가 큰 게 어디입니까? A. 여기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표준에서 편차가 있다. 표준 편차를 위험이라 한다고. 위험. 자, 분산은 흩어졌다는 소리야. 흩어졌다.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10에서 흩어진 게 어디입니까? A.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위험이고 위험을 어떻게 통계학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지문은 자주 안 나와요. 한 3번 나왔는데 위험은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 OX 5 이렇게. 자, 이제 위험의 개념을 배웠다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위험이 있을 건데 그 위험의 종류를 좀 볼 겁니다. 위험의 종류는 책 보면 이제 책 볼 필요 없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업상 위험이 있고 금융적 위험이 있고 유동성 위험이 있고 인프레 위험이 있고 법적 위험이 있고 뭐 관리 위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금융적 위험입니다. 그럼 금융적 위험은 이런 뜻이에요. 금융적 위험은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투자한다 해봐요. 전액 자기 자본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투자한다. 그러면 타인 자본 이용한 거야. 그럼 타인 자본 이용했으면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못 갚는다는 거야. 금융적 위험이란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습니다. 내 돈만 아니라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했어요. 그러면 은행에다 원리금을 갚아야 돼. 원리금, 원금하고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대요. 상환하지 못한다. 즉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대.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래. 금융적 위험. 시험 문제는 금융적 위험에서 가장 잘 내요. 29회 때 시험 문제 가볼게. 29회 때. 29회 때 이렇게 박스를 주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 그래요. 그래서 타인 자본 이용으로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이렇게 냈어요.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 무슨 위험이다? 금융적. 이렇게 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이렇게 나와.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지금 인상이 벌써 안 좋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바탕을 설명한 거지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봐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그러면 된다고요. 근데 인상이 안 좋아지는 부분은 다른 생각한 거야. 바탕을 설명한 거지 그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바탕을 설명한 지 두 가지라 했잖아요. 위험과 수익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거 하나 하고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 처분시현금 흐름이 있다. 이거 하나 하고 다만 이제 거기서 영업현금 흐름을 소득이다 하고 처분시 현금 흐름을 자본이다. 그거는 이제 암기하셔야죠. 그거는. 이해됐죠? 그 두 개 한 거야.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더 추가하자면 그러면 위험은 불확실성 이거 필요 없어요. 위험이 불확실성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 위험을 측정할 때 표준 편차가 뭘로? 분산으로. 요거 한 거라고 요거. 그다음에 이제 위험으로 와서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으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걸 못 한다.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 이걸 뭐란다?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어떻게 시험에 출제하겠는가?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것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럼 반대로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금융적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 봐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낸다고. 자 그러면 요 1번은 금융적 위험의 개념이고 2번하고 3번은 어느 경우에 금융적 위험이 큽니까 작습니까 그 소리야. 그러면 은행 돈을 많이 빌려오면 금융적 위험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그럼 시험 문제에다 은행 돈을 많이 빌려왔다 이렇게 안 쓴다고. 그 은행 돈을 많이 빌려왔단 말이 남의 돈이 많다는 소리죠. 그게 대부비율이 높다는 소리야. 그럼 대부비율이 높다. 나중에 이제 대부비율 다 배우게 된다고. 대부비율은 다 알아 우리가. 봐봐요.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7억을 빌렸어. 7억을. 그럼 대출 받은 금액이 7억이죠. 그러면 대출 비율이 70%, 융자 비율이 70%. 그걸 대부비율이라고 한다고. 대부비율.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 빌렸어요. 그럼 대부비율 몇 퍼센트? 80%. 그럼 대부비율이 높으면 은행 돈을 많이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커질까 작을까? 커지는 거지. 이제 부채 비율도 대부비율하고 똑같은 말 아니라 좀 다른 말인데 부채 비율이 높다. 이 말도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소리야. 대부비율이 높다.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다. 부채 비율이 높다.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오면 당연히 금융적 위험은 커지겠네. 자, 요거 가장 잘 내고. 자, 이제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위험. 그래서 자,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의 낮은 환금성을 그랬는데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빨리빨리 안 팔린다는 거야. 자,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요 현금 10억 있는데 요 10억을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어요. 그다음에 주식 샀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예금한 경우, 주식 산 거고 부동산 산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내가 갑자기 지금 7억이 필요해. 원래 10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예금했다, 주식 샀다, 부동산 투자했다. 이 경우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갑자기 제가 7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7억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7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금. 가서 은행 가서 7억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럼 주식하고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이 빨리 팔릴 수 있어요. 부동산이 빨리 팔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중에서 어떤 게 빨리 팔려요? 주식.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늦게 팔리는 거라고. 그걸 환금성이 낮다고 그래. 환금성. 그건 환금성은 뭔데? 요 한자 말이잖아요. 해석해 볼까요? 환, 바꿀 한. 요 현, 금은 현금으로. 현금으로 바꾸는 성질이야. 요 세 개 중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성질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예금. 가장 낮은 게요? 부동산. 그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성이 낮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유동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이 현금화 가능성이야. 현금화 가능성. 그 유동성하고 환금성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요 10억 있는데 은행에 예금한 경우하고 부동산 투자한 경우하고 그냥 비교해봐요. 그럼 7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금은 그냥 7억 되는 거야. 예금은. 근데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빨리 팔고 싶어요. 왜? 7억이 지금 급하니까. 그럼 빨리 팔고 싶은데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요. 예금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7억을 찾을 수 있다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유동성이염이라고 한다. 유동성이염. 그러니까 유동성이염은 잘 안 팔린다 이 소리예요. 그 유동성이염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지 못할 위험이다. 이렇게. 자, 이제요. 1번 올라가 볼게요. 내가 지금 7억이 필요합니다. 7억이 필요하면 예금에 놨으면 7억만 찾아버리면 돼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10억짜리 부동산에다가. 그럼 7억이 필요하니까 부동산을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데 여기 10억짜리거든. 10억에 내놨더니 잘 안 팔려. 왜? 낮은 환금성 때문에. 근데 7억이 지금 급해요. 7억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9억에 내놨어요. 안 팔려요. 8억에 내서 안 팔렸어요. 7억에 내놨더니 팔렸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하는 과정에서 3억을 손실 볼 수 있다는 소리야. 은행에다 예금하면 3억을 손실 볼 일이 없잖아요. 됐죠? 이걸 유동성임을 한다고. 그럼 유동성임은 이제 두 가지 기억하는 거야. 유동성임은 현금화 과정에서 3억을 손실 볼 수 있다. 4억을 손실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지 못한다. 이게 유동성이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중개업자가.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요즘은 중개 수수료만 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그래요. 저기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금매로 나온 게 1년에 한두 개는 나온다는 거야. 자기가 중개업을 하면 금매로 나온 게 1년에 한두 개 나오는데 그걸 잘 이용하면 그 목돈으로 매덕을 볼 수 있다는 소리지. 이렇게. 이제 저걸로 그냥 중개에서 수수료 받는 것은 사무실 운영하고 여기에 한두 개 나왔을 때 그거 잘 사서 이게 대치기 한다면 그러면 1년에 뭐 2, 3억은 수익이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죠. 뭐 이렇게. 야, 요걸 잘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용하다 그거는 시험이 안 나오고 요걸 시험이 나오는데 요거는 잊어버리고 아, 그래야 되겠구나. 요거 막으면 안 되지. 자. 이제 위험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사업상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요 사업상위험은 여러분이 약간 힘들어하더라고. 이걸 힘들어하는데요. 요 사업상위험에서 요 사업상이란 말은 우리 많이 쓰는 말이야. 사업상 내가 어쩔 수 없이 늦었다. 내가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거기 못 간다. 이런 말 하거든요. 친구들 모임을 할 때 제 친구들 중에서는 언제나 늦게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사업을 하거든. 사업.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공무원이고. 그럼 친구들 모임에서 뭐 7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은 뭐 공직에 있는 친구들은 뭐 은행에 있는 친구들은 7시에 와요. 근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좀 늦어요. 그래서 야, 너는 왜 늦어? 그러면 미쳐버리겠어. 나오려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상 어떻겠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그럴 때 하는 사업하고 여기서 사업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위험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 뜻인데요. 자, 이제 이 부분 처음 투자는 배울 때는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는 경우하고 부동산 사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 그러면 빨리빨리 전개가 된다고. 자,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 10억이라는 돈을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어요. 이 경우하고 부동산을 샀습니다.
어떤 게 사업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는 거야. 은행에다 10억 예금해 놓고 나 사업한다. 이거 미친 거지. 그러잖아요. 요 부동산에 투자한 게 사업한 거라고. 부동산 투자 사업한 거라고. 이게. 자, 그럼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그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여기에 신한은행에다 예금했어. 신한은행에다가. 그러면 신한은행 노원역 지점에다 예금을 하든 신한은행 강남 지점에 예금을 하든 이거는 어느 지역에다 예금하든 간에 이자는 똑같아요. 이자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노원역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강남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야. 강남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노원은 수익이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내가 노원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강남에다 투자해버린 거야. 그럼 내가 생각했던 수익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지. 이거는 위치를 잘못 선택한 거라고. 위치를. 투자 위치를. 그것을 위치적 위험이라고 한다고. 입지 선정이 실패한 거야. 입지 선정.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하면 내가 노원에다 투자하든 아니 예금하든 강남에다 예금하든 강서에다 예금하든 수익은 똑같다는 소리야. 근데 부동산에 투자를 잘못해버리면 위치 선정을 실패해버리면 수익이 변할 수 있다. 이걸 위치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할 때 운영하죠. 그 은행에다 예금하면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하면 이 부동산 사서 임대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에다 예금하면 임대영업 하지 않잖아요. 그 운영위험은 부동산 투자 사업 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다고. 근데 운영을 잘못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 영업 경비가. 그다음에 근로자가 파반하든지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이걸 운영위험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거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부동산 사업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사업상 위험이라고 한다고. 자, 시장 위험은 은행에다 예금해 놓으면 부동산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은행은 무조건 하고 약속했던 이자를 준다고. 근데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면 부동산 시장 상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상, 부동산 수요 공급 상황이 변동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변동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익성의 변화가 나타나죠. 이걸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사업할 때 이걸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장 위험, 사업상 위험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 운, 위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 번 듣게 돼요. 이걸 이제 사업상 위험이다 그래요. 자, 이제 정리하고 가볼게요. 위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은 불확실성이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위험에서는 기억할 게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 뭘로 측정한다? 분산으로 측정.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 분산으로 측정한다가 지금까지 해서 지금 제가 6번 말했습니다. 6번. 그래도 이제 기억이 없어요. 그게 공부라고.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위험은 사업상 위험 있고 금융적 위험 있고 유동성 위험 있고 다른 위험도 있는데 세 가지 공부한 거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까? 그렇지, 금융적 위험. 금융적 위험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타인 자본 이용. 그러면 된다고. 거기까지만 하면 돼. 그럼 생각해봐. 타인 자본 이용하면 불확실성이 나타나. 타인 자본 이용해서 못 갚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금융적 위험은 없다. 그걸 그렇게 잘 낸다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현금화가 빨리빨리 안 된다. 황금성이 낮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지 못한다. 판다 하더라도 10억짜리를 7억에 팔아야 된다. 시장까지 손실 가능성. 이건 뭐란다? 유동성이 뭐란다.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면 부담하는 위험이다.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사업상 위험이라는데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최근에 출제했던 걸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학원에서는 아주 씩씩하게 틀려버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라고.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은 사업상 위험에 속한다. 옵니까 X입니까? 옵니다. 옵니까? X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 시장 상황의 변동,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은 시장 위험 맞아요. 시장 위험이 사업상 위험이잖아요. 요 세 개가 전부 다 사업상 위험이니까. 그럼 요 지금 하는 말, 시장 상황의 변동,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도 맞고, 사업상 위험이다 이렇게도 맞고, 저는 남다다 해도 맞고, 저는 사람이라 해도 맞고,
정리됩니까?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운영 경비 변동으로 근로자 파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사업상 위험에 속한다. 운영 위험이다. 됐습니까? 그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위험이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힘드시니까 여기 이제 보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건데, 그 위험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험이 끝난 게 아니라 위험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건 이 부분이에요. 위험 처리 방법이라는 게 있다고.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내용은 지금 공부하면 안 돼. 지금 공부하면 심각한 고민에 빠져. 민법 그림책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야. 기하 요상이라고 이제 배우게 돼. 아마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위험은 늘 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늘 한 문제 나오면 올해는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안 되니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자. 자, 투자이론 갑시다. 책은 몇 페이지부터가 투자이론이냐면 248쪽입니다. 248쪽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 투자의 개념 나왔는데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249쪽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 제가 이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점에 딱 하나 기억하는데 단점에서 거기 보면 낮은 환금성, 유동성 위험, 비유동성 나왔는데 자 그렇게 나왔는데요. 옆에 기출 한번 봐. 기출. 그 기출이 27회 때 지문인데요.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 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맞습니까? 여기에 원래 실제 시험 지문은 높다고 낸 거야. 높다고 그래서 틀린 집을 만들었는데 요거 이제 옳은 집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요거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249페이지 하단부에 핵심 나왔죠. 핵심 나오면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인데 핵심 그렇게 핵심 아닙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넘겨서 250페이지 부동산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 4번 부동산 투자 과정의 참여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렛대 효과라고 나왔는데 지렛대 효과는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 위험으로 넘어갈 겁니다. 위험은 253쪽. 253쪽 가면 그 위험의 개념에서 뭐라고 나왔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서 수익의 측정이 먼저 나오고 이제 넘기면 위험이 나올 거예요. 자, 254쪽 하단부에 위험의 측정 나와요. 그 위험의 측정은 뭐가 뭐 표준 편차와 분산. 표준 편차와 분산. 거기 파랗게 돼 있잖아. 분산이나 표준 편차 측정도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 볼게요. 넘겨서 256쪽에 위험의 유형 사업상 위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 그다음에 5번으로 가서 유동성 위험.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적 위험. 이렇게 그걸 257쪽에 위험의 유형이라고 해서 핵심 정리해 놨어요. 핵심 정리. 그 핵심 정리에서 사업상 위험과 금융적 위험과 유동성 위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은 거의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미하셨습니까? 첫 번째 시간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자, 이제 고생하셨고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제 수익률로 갈 겁니다. 쉬었답니다.